안녕하십니까. 복분자의 부동산 투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화면이 지금 보이시죠? 이 화면 이따 보면은 불로소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에 반대되는 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을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외에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 말고 이외의 소득을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에는 이제 이자라든지 배당,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이나 이제 부동산 등 매매 차익으로 발생된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연금, 복지, 이것도 다 불로소득이에요. 뭐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이 다음에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의미를.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속이나 연금이나 복지 이런 부분이 이자, 배당 이런 부분이 불로소득이다 하면은 뭔가 지금 예전에 우리는 근로소득의 시대에서 지금 불로소득의 시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차츰차츰 불로소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예전에 옛날 그 뭐 70년대 80년대 대단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 뭐 소니도 뭐 별 볼 일 없고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일본 업체가 뭐 세계에서 뭐 주름 잡는 걸 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90년 2000년대 이후에. 그래도 일본이란 나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실제로 소득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로소득도 있겠지만 불로소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자기네들 잘 나갈 때 60년,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세계를 상대로 좋은 자산이라든지 좋은 빌딩 같은 거, 미국에 있는 좋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사놨어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에 임대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이제 그게 이제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막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또 하는 불로소득을 늘려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리스, 남유럽 이쪽,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었죠. 뭐, 이런 데는 복지 예산을 막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그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결론은 돈을 찍어요. 돈을 그냥 막 찍어내죠. 찍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막 복지 쪽에다가, 풀고, 뭐 연금도 뭐 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학비라든지 이런 것도 막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제 그 나라가 빚에 허덕이는 거죠. 빚이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모라토리움 하고 뒤로 자빠지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로소득 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많이 나라마다 다 틀리는데 좀 가장 그러니까 적절한 저기는 이제 근로소득하고 불로소득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줘야 돼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근로소득자들이 이제 박탈감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여기에 나와 있네.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했는데 직장 대충 다닌 사람 있습니까? 사업한다시고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사업소득이죠. 그것은 사업한다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는 거죠. 근데 내 근로소득은 예를 들어서 2배가 올랐는데 불로소득으로 해가 10배가 올라요. 그러면은 일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당연히 안 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적절하게 이게 균형치를 맞추면서 성장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도 이제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근데 우리 과거 자료를 한번 봐보면, 한 30년 과거 자료를 보면은 근로소득이 보통 10년에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데, 부동산은 근로소득보다는 좀 높아요. 물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낮은 데도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낮은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자료 보여드릴 텐데, 비슷한데, 이제 강남 같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근로소득이 3배가 올랐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5배, 6배 오른 데도 있고, 심지어 한 10배 오른 데도 있겠죠. 어떤 지역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3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그대로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이제 3배가 올랐다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게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말인데, 소비자 물가가 30년 전에 비하고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이제 10년당 이렇게 더블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3배 오르면 그것은 특별하게 불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시죠? 내 근로소득도 3배가 올랐기 때문에 내 집도 3배가 올랐다 하면은 거의 똑같다고. 불로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1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다가 하면은 30년 후에는 3억을 주고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 그래서 특별하게 그 물건은 불로소득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불로소득과 왜 제가 이제 근로소득, 불로소득 이걸 자꾸 이제 소득의 말을 꺼내냐면은, 우리나라 좀 교육이 제가 봐서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가치, 어떤 그런 교육 자체가 조금은 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받아오질 못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 이미 사회는 근로소득, 우리 농사 짓고 어떤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3차, 4차, 5차 산업까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미 자본 투자에 대한 소득, 자본이득이라든지 이런 시대란 말이죠. 자본이득은 말 그대로 결론은 불로소득이거든, 불로소득. 홍콩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 몇 배가 더 많네, 국민소득이. 그러면 그 나라에 홍콩이 삼성전자가 있기를 합니까? 포스코가 있기를 하나요? 제가 봐기로는 홍콩이 무슨 어떤 기업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홍콩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장도 없어요. 공장도 가보시면은 공장도 전혀 거의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3만 불을 보고 있는데 홍콩이 몇만 불인가요? 거기가 홍콩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왜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7만 불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보다 왜 훨씬 높냐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를 해가지고 우리보다 그렇게 높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본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금융 쪽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이제 저기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 예, 그래서 영국이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몇백 년 전부터 금융 쪽에, 해서 발달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아마 홍콩과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콩은 누가 뭐래도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자본이득이 발생되는 금융소득,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 이제, 소득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제 국민소득이 좀 높죠.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거기도 근로소득도 이제 당연히 이제 있기는 합니다. 근로소득도 있긴 하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자본소득이 더 많습니다. 자본소득이. 그거 자본이득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결론은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은 1,500조 1% 15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이제 가계부채 아직은 1,500조는 아직 안 됐습니다. 1,400 몇 조인가 된다는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500조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1,500조라는 가계부채라는 거 누군가는 뭐 공짜로 제로금리로 갖다 쓰지는 않습니다. 채야 못해도 항상 예대마진이라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결론은 뭐 1% 일반 차자고 만약에 그러면은 1,500조라는 돈이 어느 금융권에서 나와서 결론은 가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공짜로 쓰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유, 뭐, 좋죠. 근데 공짜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자를 1%든 2%든 3%든, 내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 1%를 만약에, 예대마진 해가지고 1%를, 발생이 되는 부분은 누구 부담입니까? 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결론은, 국민들이, 1%, 1,500조야 될 1%, 그러면 15조죠, 15조. 15조를 이 15조라는 이자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금융권, 은행 쪽으로 갑니다. 금융권으로 갑니다. 금융권. 왜? 빌려준 사람. 당연히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1% 15조를 받은 이 수입은 불로소득입니까? 근로소득입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근로소득 같기도 하고, 불로소득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로소득도 들어가 있고, 이제 불로소득도 엄밀히 따지면은 의미상으로는 이제 불로소득의 범죄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만 순수하게 이걸 갖다 근로소득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어떤 전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은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 홈뱅킹, 인터넷 뱅킹 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사나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게 발달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닥 뭐 근로의 어떤 노동의 대가가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있는데 아무튼 15조라는 1%만 잡았을 때 15조, 2%는 30조입니다. 그게 어찌됐든 이 수입이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 수익, 이제 회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배당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당도 배당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되는 회사가 이렇게 배당을 주지는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부지런히 이제 근로사업자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심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진짜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이제 이득을 해서 뭐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죠. 뭐 세금 다 떼고 이래서 뭐 우리나라 이렇게 이래서 뭐 100조라고 합시다. 그냥 100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득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결론은 이제 배당을 하죠. 배당을. 그럼 이 배당은 누군가가 이걸 또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어찌됐든 누군가는. 그러면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이제 배당 수입도 하나의 이제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추가하고 일하고 사업주가 해서 했는데 누군가는 또 이걸 갖다가 불로소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제, 자, 이쪽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한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좀 우호적으로 봐요, 우호적으로. 근데 불로소득자들을 별나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호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냥 저 사람들 그냥 공짜로 돈 번 것 같고, 공짜로 한 것 같고, 배 아프고 막 그래요. 제 말이, 아무튼,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불로소득에 간주되는 이 교육이 그런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로소득자들은 뭔가가 좀, 근로소득자보다는 좀, 불편하게 봅니다. 불편하게. 근데 앞으로는 불편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불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 사회가 발달되면 될수록, 노동소득, 어떤 그 근로소득보다는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에 관련된 어떤 5차 산업, 4차 산업 쪽, 이런 쪽들을 보시면은 의외로, 근로소득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불로소득 쪽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될 수가 앞으로.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그 자본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500조죠, 1500조. 근데 추후에는 뭐 3000조가 되는 시대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물론, 그게 이제 3000조가.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있겠지만, 어찌됐든 3000조의 이제 1%면은 얼마입니까? 30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제 자본이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 잘 나가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 미국에 대한 잘 나가는 기업체들 보시면은, 불과 이제 예전처럼 막 그 근로자가 수십만 명, 그게 아니고요. 어떤 혁신적인, 우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스마트폰 아니었습니까? 그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 쪽, 이런 쪽들은 원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을 위해 자꾸 또, 이렇게 배당도 하지만 또 그 연구 개발비로 또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가가 뭐 고정적으로 어떤 굴뚝산업처럼 뭐 10%, 15%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또 산업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연금. 뭐 우리도 국민연금 이제 받지 않습니까? 연금. 그 연금에 대한 지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예전에 이제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요새 65세 이상 그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 국민의 상대로 또 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늘어난다는 소리는 누군가는 그걸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자체가 이제 근로소득만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아니다. 옛날 과거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서민들은 뭐 근로소득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준비했다가는 노후가 불안하죠. 절대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해야 되고, 아무튼 불로소득 쪽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내가 맨날 강조하지만, 그 불로소득 쪽에 어떤 그 진입할 수 있는 그게 자꾸 이제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불로소득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뭐 일반 서민들 할 수 있는 게 주식, 그다음 부동산 이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자는 이거 돈 있는, 기본에 이제 원래부터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요. 뭐 상가 임대료도 마찬가지. 원래 있던 사람들이 상가 임대료를 받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내가 뭐 상가를 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돈이 현금이 많아가지고 또 돈놀이를 해가지고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자본, 소액으로 그냥 뭐라도 하나, 해서, 불로소득,
어떤 그 주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 가격이 확 뛰어서 좀 그 상승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불로소득을 좀 얻고자 하는 게 대다수의 일반 서민적인 사고 아닙니까? 근로소득을 제외한. 그래서 뭐 근로소득을 가지고 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법만큼 쓰더라고요. 법만큼. 내가 연봉이 뭐 3천이었다. 그럼 딱 3천에 준해서 쓰고요. 그다 1억이다. 아니 그래서 7천이다. 올랐어요. 만약 근로소득이 올랐으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는 근로자들한테 돈을 줄 때 딱 먹고 쓸만치만 줘요. 쓸만치만. 절대 회사에서 뭐 저축을 하게끔 뭐 금고에다 넣어놓고 저축해가지고 뭐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딱 쓸 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내가 돈을 못 타서 뭐 저기를 부를 창출하겠다. 그것은 조금은 약간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을 못 타가지고 금고에다 놔둔 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요.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다 쓰는 돈이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이자가 예전처럼 뭐 15% 이렇게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저축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충분히 저축해가지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올라가 버리니까 충분히 그게 돼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복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10년 지나면 2배 정도가 오른다니까요. 2배 정도가 차이, 1억, 2억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10년간, 못해놨더니 결론은, 10년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하고 10년 후에, 살 수 있는 금액이 같다, 이 물건이. 부동산도 물물교환이라 그랬죠. 물물교환. 결론은 모든 게 물물교환을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 대가 지급을 하고 내가 지급을 하는 비용 아닙니까? 근데 10년 후에도 그게 그대로 물가가 있어가지고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불로소득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당연히 사행성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투자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투기와 투자 한 끗 차이예요. 근데 불로소득 쪽을 이렇게 하라 했더니 자꾸 이제 사행성 쪽으로 가버리면 안 돼. 사행 쪽.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자본이득, 그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주식 가격 상승 이런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상적인 회사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회사가 앞으로 저 회사가 나중에 나한테 배당 수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회사가 앞으로 미래 비전이 보여요. 비전이.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죠. 주식 투자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원천적인 어떤 그런 거 전혀 보지 않고 뭐 흔히 하는 말 뭐 차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차트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고놈아가지고 다 맞춥니다. 저도 지금 제가 주식을 안 하지만은 주식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행지표, 그러니까 주식도 뭐 선행지표가 있다고 하지만 결론은 미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를 가지고 뭐 선행지표를 가지고 그거 다 헛소리고요. 제 눈으로는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가장적인 것은 회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7,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한 3,000원이 이제 갭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주식 투자를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분명히 가치가 좀 높은 건데 가격이 좀 이렇게 저평가되는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 올랐을 때 그게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서 어떤 그 시세 차익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본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투자라 볼 수 있어요. 투자로 그것은 아니면은 이제 회사라든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미리서 선투자를 해가 저 미래의 가치가 좋은 땅,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 그 다음에 뭐 회사로 말하면 좋은 회사들이
아직은 평가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저 회사가 발전이 될 거야. 그래서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건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부동산도 가보지도 않고 어디서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돈 낸다더라 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집어넣고 뭐 10배 오른다네. 이 땅 사면은 뭐 10배 오른다네. 옛날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뭐 이래서 뭐 땅 사가 가보진 적도 없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놓고 10배 오른다더라. 기우제 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동산 사놓고.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뭐 차트만 보고 누구를 해가지고 해서 뭐 사놓으면 이거 대박이다든지 이제 이런 범주는 투자가 아니고요. 투기라고 투기. 투기 범주에 속한다니까요. 그냥 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투기는 사행성, 요행을 바라는 거. 자기의 노력과 투자, 어떤, 그걸, 체크하지 않고, 어떤 요행을 바라서 요행을 바란다는 건 투기예요, 투기. 그래서 샀다 팔았다. 주식도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뭐 요새 뭐 데이 트레이딩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 1분마다 막 차트 보면서 사고 팔고. 부동산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한 10년 정도 장기 투자합니다. 10년 정도 장기 투자하는데, 뭐 부동산을 갖다가 막 아주 무슨 주식처럼 하는 사람도 또 간혹 봐요. 제가 여기 현업이 있다 보면은. 그리고 뭐 사놓고 그 다음날 너무 단기로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없어요. 뭐 단기를 어떻게 맞춥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그 예측이 불가라니까. 예측이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정치도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이거 뻔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봐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근로소득, 불로소득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제 불로소득, 근로소득을 자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서두에 불로소득, 근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을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 경험을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뭐 몇 사람이든 뭐 몇십만 명, 뭐 몇만 명이 그걸 떠나서 제가 현업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뭐 아까 뭐 방송 전까지 계속 아침 출근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죠. 입도 많이 이제 마르고 피곤한데 제가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어떤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제가 어떻게 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누적돼가지고 하나의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불로소득 쪽, 여기 왼쪽이 근로소득, 오른쪽이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 바쁜 와중에 이제 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아프리카 TV에 보면 게임방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재미적인 요소가 좀 많이 이제 가미가 돼 있어요. 별풍선도 막 받고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별풍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별풍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등에 제가 수입원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하죠. 이 자체가 이제 부동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볍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이게. 먹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찌됐든 그 사람의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폼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가벼운 주제를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서 뭐 농담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당연히 조금은 다큐면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오는 방송을 보는 사람의 심리는 뭐겠어요? 뭐 할 일 없이 뭐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거 1시간 시간이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 결론은 뭔가를 자기 분야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도 있는데 부동산 쪽은 경험도 좀 이게 시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일반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서민들이 그 나이가 예를 들어 좀 많으신 분은 그나마 좀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뭐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떤 경험을 내가 체험하고자 이 방송을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그다음 결론은 또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뭐 근로소득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을 얻고자, 불로소득을 얻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 방송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부분은 목적을 달성하게끔 어떤 교육 아닌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능 기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해서 제가 뭐 여기서 뭐 물건을 갖다가 파는 사람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물건을 뭐 무슨 아파트를 사시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지 제가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제 자신의 어떤 피드백과 두 번째는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어떤 부동산 투자라는 어떤 그 개념 정립을 해주고 그걸 막 기본으로 해서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어떤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불로소득을 방법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은 불편하게 마시라는 이유예요. 불로소득을 불편하게 보시면 이 방송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 경험을 했던 그리고 불로소득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 근데 자 그러면은 자 밑에서부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제가 뜯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하면은 한 시간 다음 6강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쪽의 의미는 뭐예요? 노력.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농땡이 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왜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받는다는 소리는 누군가는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줄 때는 그걸 갖다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주죠. 당연히. 회사 결근하고 땡땡이 까고 농땡이 피고 하면은 임금 안 줍니다. 무노동 무임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로소득은 정확하죠.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불로소득 쪽은 안 그래요. 불로소득이 노력한다 해서 불로소득이 얻어지나요? 다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냥 여러분도 뭐 백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뭐 몇 달 공부해서 투자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다 해서 그게 얻어지던가요? 소득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로소득은 내가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해서 내가 대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불로소득은 내가 노력한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결과론적인 이제 한참 지나놓고 결과와 또 운이 또 운칠기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운이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는요, 운이 옆으로 왔다가도 그냥 지나갑니다. 기차라는 좋은 운이 있어요. 운이 기차를 타고 와요. 정거장에. 응?
근데 인상 팍 쓰고 있어요. 그냥 인상 팍 쓰고 모든 게 그냥 째려보고 부정적이고 사사건건마다 이러면은 그 기차가 정거장에 안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 기차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올라타가지고 KTX처럼 딱 타가지고 확 가서 소득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면서 그래 나에게 어떤 그런 운이 제복이든 뭐 모든 운이 그래요. 뭐 제복도 될 수도 있고 와이프 복도 그러니까 운이나 복 그래서 그 간상에는 그 사람이 재운이 있는지 무슨 운이 다른 뭐 운들이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왜 투자 결과가 이렇게 어떤 다른 정보가 좀 이렇게 예측을 전혀 안 되냐면은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예측을 했는데 어떤 우발적인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발 변수는 부동산이 의외로 어떤 한정 상품이라 보죠. 한정 상품이고 이게 딱 정해지죠. 예전 제가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서울은 딱 둘러싸이가 딱 한정 상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 거의 100% 이제 고정성, 그다음 희소성이죠. 그게 맞는데 의외로 또 그 변수에 의해서 그게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엊그제 재건축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든 노원구라도 분당, 일산 30년 되면은 재건축 된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집값이 쭉 올랐죠. 쭉 오릅니다. 쭉 오르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뭐예요? 뭐 딱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고정성, 부동산 말 그대로 고정적이잖아요. 뭐 그게 뭐 강남 아파트 이동되거나 목동 아파트 이동되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이 왜 지금 추첨하잖아요. 더 이상 못 오르고 옆으로 이제 누워버렸죠. 그래서 뭐 매덕이 강남 이 3억이 떨어졌는 뭐 또 신문에 뭐 대문짝이 나오고 뭐 난리 나죠 지금. 네? 근데 그것도 좀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 2억 떨어진 걸 가지고 그렇게 설레발 널레발 막 하는지 나 모르겠어. 오르는 것은 한 10억 오르고 떨어진 것은 1억 떨어지면 그게 떨어진 겁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3억 올라가지고 뭐 2억 떨어졌다 하면은 당연히 그게 뭐 대문짝 한 만에 나올 만한 문제죠. 근데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비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라 했을 경우에 어떤 눈높이하고 또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부동산이 고정성 그리고 아주 좋은 핵심적인 우리 다이아몬드 금 같은 경우도 왜 그래요?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희소성. 여기 내가 세 번째 칸에다가 거론을 해놨죠. 다이아 금.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희소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다이아 금 같은 게 어디 천지에 가도 내과에 가서 금 다이아가 있으면 그것은 뭐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잖아요. 돌멩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미술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술품도 피카소가 해서 한 그림을 한 10,000장 찍어놓고 죽었다 해봐요. 그러면 그게 뭐 가격이 그렇게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가격이라는 것은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건 뭐예요? 희소성 찾는 사람이 많고 욕구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니까 결론은 그걸 보고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대로 고정성인데 규제가 30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안전인단이 들어오고 그다음 뭐 허가 제한이라든 여러 가지 규제책, 대출 제한 어떤 규제책들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론은 가격을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뭐 변동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대로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요인,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나고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 집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 한다니까요.
예측이. 그래서 만약 가치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바운드에 들어오긴 해요.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뭐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지역이 아주 좋은 상품이 부동산 상품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지난번에 어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동이나 이래서 하면은 30년 됐는데 이게 이제 보는 눈높이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되니까 뭐 집값이 떨어지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빚내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수준보다 좀 더 가다하게 이래서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 투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막 힘들죠. 근데 옆에 우리 이제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은 어르신들 상담해 보면은 뭐 태평이에요. 뭐 안 되면 냅둬 그냥 뭐 40년 있다가 뭐 재건축하면 되지 뭐 10년 기다리면 되지 뭘 그냥 그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서울 시내 100만 평이 어디 가냐 목동이 100만 평이거든요. 냅둬 언젠간 지가 되겠지. 40년 안 되면 50년 냅둬 그냥 50년 하면 내 대에 안 되면은 내 아들 때 되면 되지 뭐. 자, 그게 투자라니까요. 그게 부동산 투자. 말 그대로 아주 노른자의 땅을 가지고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소비자 물가라든지 근로소득의 어떤 그것보다는 좀 약간 높이 갈 수 있는 어떤 상품. 미술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투자하는 마인드로 그것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인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인구론도 뭐 이야기하고 뭐 일본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뭐 홍콩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 그다음에 규제 세금 부분이라든지 금리도 또 해당됩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또 변동사항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예측해 가지고 어느 누가 됐든 이 순간 오늘인 날짜 5월 며칠인가요? 29일인가요? 2018년 5월 29일 날 여기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어요. 단지 약간 전문가라 한다면은 그래도 가능성 일반인들이 하는 어떤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유리할 뿐이지 그게 뭐 100% 그런 건 없어요. 100% 있을 수도 없고요. 맞지도 않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뭐 하면은 가구수 말고요. 인구수로 한다면 뭐 불법 체류적까 한다면 보니까 뭐 200만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견해가. 그럼 200만이면은 인구로, 그러니까 체류자, 정시 허가자, 체류자 플러스 불법 체류자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200만. 그러면 가구수로 말하면 200만 가구는 아니겠지. 수요가. 그래서 뭐 2인 3인 가족으로, 3인 가족으로 한다 하면은 뭐 70만 가구가 필요한 거고요. 2인 가족으로 한 100만 가구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생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인구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민 정책 개방을 해야 돼요. 뭐 물건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수입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로 이제 이민 정책, 개방적인 이민 정책 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미국은 완전 이민 다문화 해가 된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어떤 단일 민족, 백이 민족 뭐 이런 걸로 유교적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필리핀 여기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교육할 때 보니까. 원어민 강사들 있잖아요. 뭐, 보면 이제, 호주, 미국, 뭐, 이쪽 선진국 원어민들은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좀 가격이 좀 싸니까.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아주 그 상위 클래스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 대할 때 그분들한테 대하는 이민 문화에 대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제 눈으로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어떤 사고를 갖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하면은 뭐죠? 이렇게 미국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속어로 막 무슨 하는데,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자꾸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줄어들면 안 돼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은 뭐 경제학자들 말로는 1억 명이 돼야 스스로,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이렇게 내부 자급할 수 있는 경제가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억 명은 돼야 된다. 일본은 1억이 넘죠.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1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구 수가 이제 늘어나죠. 사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 동안 2035년인가 44년까지는 우리가 가구 수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설명해 드리잖아요. 1인 가구 많이 증폭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인구가 엊그제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부분들을 많이 캐치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부동산만 가지고는 생각하시면 많이 뒤지니까 사회적인 그래서 엊그제 언론에 뉴스에 하나 나왔잖아요. 어떤 회장님이 가사 도우미를 애국인 필리핀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멘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불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사실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홍콩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 이제 가보면은 이제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저기를 도우미를 많이 해요. 거의 많이 합니다. 합법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같은 날은 이제 어떤 공원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사 도우미끼리 이제 얘기하면은 한 근무 시간 이제 평일에는 많이 근무를 했고 하니까 이제 타국에 와서 가사 도우미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어떤 우리나라 여의도 공원 같은데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춤도 추고 막 자기 음식도 나눠 먹고 아주 이렇게 좀 개방화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금도 그게 불법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걸 갖다가 개방적으로 그래 참 고생 많이 하고 가사 도우미 하느라고 타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고 하니까 이런 그런 분위기보다는 아마 제가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사람이 자원입니다. 사람이 자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100% 그게 100% 맞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막 6명, 7명 애 자식 낳아가지고 그게 베트남이 지금 그렇잖아요. 베트남은 아주 평균 나이가 굉장히 40대 안 됩니다. 평균 나이가 전 국민 평균 나이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올드화 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일본은 뭐 노인 천국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또 틀려요. 일본은 노인 천국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이미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자기들 70년, 80년 잘 나갈 때 이미 불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이자 소득 상가를 많이 세계전 해가지고 연금 나오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나오죠. 그런 게 다 노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해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가 또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죠. 안 돼 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는 주체는 뭐냐? 결론은 국가에서 그걸 부담을 노인연금이라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새 요양병원에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만 하면은 그냥 요양병원 가서 주로 누워버리면은 그 국가에서 요양 급여를 해가지고 또 다 부담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 준비를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낀 세대들 50대 60대들 여기 상담 제가 많이 봤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미 지금 밀려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58년 개띠부터 58년
자, 그러면 지금 58년들이 보통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거죠. 평균 60으로 놓고 보면은. 그럼 그때부터 한 700만 명이 넘어요. 58년부터 한 70년대까지 하면은 그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노후가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결론은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면 이 부채라든 이런 게 또 한계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 자식들이 결론 부담해가지고 지금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지금은 5명이 이래서 노인 1명을 부담한다 하면 그때는 3명이 1명, 아니 2명이 1명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좀 개방을 해서 이민 문화를 많이 개방을 해야 된다니까요. 해서 우리가 뭐 백이민족, 단일민족 이거 주장할 게 아니고 좀 문화부터 좀 바꾸고 다문화 가족도 좀 많이 옆에서 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회.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게끔 해야만이 좀 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과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집값이 자, 이게 30년 지수라니까요. 그러면 예전에는 89년도 30년 전에 이때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낮았단 말이죠. 주택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보급률이 낮았다는 소리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적으로 30년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지수예요. 이걸 제가 어쨌든 이 그래프를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면 지나놓고 봤을 때 자료로 보면은 근데 지금 시대는 2018년이라니까. 2018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오른쪽 이게 방향키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자락이라고 이자락. 그럼 지금 이 시대 저긴데 이 선인데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어떤 불로소득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없다니까요 불로소득이. 왜 그러냐면 주택 보급률이 여기는 지금 100%가 지금 100% 넘었잖아요. 100%가.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100%가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대로 이제 외국인들 집어넣고 막 하면은 뭐 주택 보급률이 아직도 뭐 좀 100% 이하인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전국 평균을 봤을 때는 이 주택 보급률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북한이 뭐 주택 보급률 60%라고 그게 뭐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래서 60% 합시다. 우리가 30년짜리 60%인데 그럼 지금 이제 100%라니까요. 자, 100%인데. 자,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자, 이미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변수가 뭡니까? 결론은 이게 다시 7, 80% 되려면 이 바운더리, 이 부분이 7, 80% 되려면은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니까, 인구가. 수요층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많이 나면 되잖아요. 자식들한테 애기들 많이 날아가세요. 6명, 7명씩 막 날아가시라니까. 그게 안 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방법 다 하나예요. 와서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라든 주택을 사가지고 수요층을 두텁게 해주던가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자. 외국인들이 이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예전에 뭐 5억 이상인가 뭐 하면은 투자 영주권
해가지고 투자 이렇게 받잖아요. 주택.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수요. 이것은 가수요죠. 가수요를 이렇게 막 해서 이제 하면은 또 부산 같은 옛날 일본이 좀 문제가 이렇게 지진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세컨드 하우스로 부산 쪽 수요가 있었고요.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또 수요가 가수요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제주도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수요가 해가지고 많이 가격이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속초가 양양 고속도로 뚫리면 서쪽 쪽으로도 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수요가 생기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수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거주의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자본이 싹 단물만 빨아먹고 싹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가수에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애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의 회사에 많이 취업을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 국민처럼 똑같이 근로소득을 이루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도 또 불로소득도 이렇게 하게 되고 집을 사서 불로소득도 이루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수록 부동산은 또 한 번 또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오른다거나 어쨌든 우상향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수요가 받침이 안 돼 버리면 결론은 일부분은 앞으로도 우상향이 되겠지만 이제 지방 도시라든지 수도권에서도 변방 같은 데는 일본처럼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막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또 결론은 국가에서 공적 부담금 또 들어갑니다. 어떤 이제 선진국 사례를 봐보면은 이제 슬럼화가 돼요. 그래서 막 모기 쓰레기들 막 하니까 결론은 뭐냐? 민원이 들어가요, 민원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막 민원 들어가면 결론은 그 땅을 누가 매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입을 해요.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싹 다시 건물 다 허물어버리고 그 땅을 거기다 공원을 만들거나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 자체가 또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런 비용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이제 또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 방향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수요와 공급, 그다음 원천적인 어떤 경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부분을 건드려줘야 그게 방향이 잡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을 잡으려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공급을 많이 해주든가 서민들 좀 들어가 살 수 있게끔 그러든가 안 그러면 반대로 그 수요를 반대로 밖으로 분산을 해버리든가 강남에 있는 회사들 다 밖으로 빼버려야죠. 그럼 그쪽 강남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근저 근데 누가 강남 갈 일이 있어? 그 비싼 데로 왜 가요? 안 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100% 다 돼가지고 살만 사는 다 샀고 이제 주택보험이 100%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상향이 돼야 한다니까. 우상향이 안 되고 많이 떨어지면은 심각하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이 올 수 있다니. 왜? 가계부채가 1,500조가 지금 다 현재 서민들 다 가계부채 빚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1,500조라는 돈을. 그러면 그게 이제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지금 빚내서 막 집을 사고 막 어쨌든 이익가 왔는데 집값이 떨어져 봐요. 반토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다 부실부채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또 옛날같이 뭐 카드 대란이 뭐 다 그게 또 경매에 나오고 아무튼 심각해져요. 그래서 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게 서민들 입장에서 뭐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우상이 온 상황에서 이게 급격한 어떤 변화가 와버리면은 결론은 죽는 사람은 또 누가 죽냐?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밀려도 상관없지만 결론을 빚내가지고 내가 어찌됐든 모아가지고 해서 하나 사봤더니 내가 좀 사니까 또 집값이 떨어져. 꼭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사면은 집이. 그 희한해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왜 내가 사면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 진짜예요.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반 서민들이 파레토 법칙 아시죠? 20%의 상위 20%가 80%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소득분포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그 파레토 법칙, 그 법칙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래 서민들이 80%의 군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80%에 속했다고 해서 80%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80%에 속했지만 사고는 20%, 가진 상위 20%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은 내가 사면은 안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을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